자, 떡 제조 기능사 제1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4, 떡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떡의 역사와 문화에서 적게는 15문제, 많게는 17문제까지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가지고 저하고 15문제, 17문제 중에 80% 이상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갈게요. 떡의 유래. 떡은 곡식을 수침하여 물에 담궈서 불린 다음에 부드럽게 팽윤된 쌀을 가루내어 찌거나 삶거나 가루내어서 찌거나 삶거나 기름에 지져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말한다. 한 가지가 빠졌죠. 떡의 분류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친다는 말이 빠졌죠. 가루내어서 찌거나 치거나 삶거나 기름에 지져 만든 음식을 통틀어 말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만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했지만 원래대로라면 찌거나 치거나 삶거나 기름에 지져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의 어원은 옛말에 동사 찌다가 명사로 되어 찌기, 떼기, 떡이 떡으로 됐습니다. 찐다는 말이 떼기란 말로 바뀌었고요. 떼기란 말이 떡이란 말이 바뀌었고요. 떡이란 말이 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떡의 어원 순서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찌기, 떼기, 떡이, 떡 하면은 입에 붙지 않으니까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 이렇게 빠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 왜 떡이가 두 번이 들어가냐면 떡이라는 단어를 썼던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명사가 돼요. 찌기, 떼기, 떡이, 떡. 동사의 찌다란 말이 찌다라는 말이 찐, 떡이, 떼기, 떡이, 떡 이렇게 명사가 되어서 변화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찐 것이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삶는 방식도 있고 기름에 지지는 방식도 있지만 거의 한 7, 80% 정도의 떡이 찌는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찐 것.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를 낸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루를 내어 쓰지 않는 떡도 있죠. 약식이라는 이런 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루를 내어서 쪄서 먹는 게 떡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시루떡, 인절미, 송편, 주악, 경단 등이 모두 이 안에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떡을 일컫는 한자로서는 고, 이, 자, 편, 병이, 투, 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떡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불리는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은 한국, 중국, 일본 모든 국가에서 다 통용되는 단어였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일방적으로 병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떡 뒤에 병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떡의 유래에서 다시 한 번 더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 빠르게 하면 찌기, 떼기, 떡이, 떡이, 떡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음절을 넣어서 외우기 쉽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조선 무쌍신식 요리제법에 떡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떡은 병이라고 하였으며 떡이라는 것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합하는 것이니 고와 이, 자, 탁, 이 모두 병이라고 이르라. 쌀가루를 찐 것을 이라고 하고 가루를 하지 않고 쌀을 쪄서 치는 것을 치는 떡을 자라고 불렀으며 기름에 지진 것은 유병이라고 하였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떡을 병이라고 많이 불렀으나 찌는 떡, 쌀가루를 찌기만 한 떡은 이라고 불렀고요. 가루를 하지 않고 쌀을 쪄서 치는 것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지긴 것을 기름 유자를 써갖고 유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는 이거보다는 뒤쪽에 다른 이제 분류에 대해서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떡을 배웠다는 사람은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렀는데 찌는 떡을 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었고 그리고 자, 유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었다? 조선 무쌍식 요리제법에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기억해 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어렵게 수업을 안 하고 싶어서 많은 어떤 방대한 범위의 떡에 관련된 그 전통 서적을 좀 많이 줄였어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위주로만 좀 체크 포인트 잡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떡을 얇게 하여 고기를 싼 것은 담이라고 하였고
당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알아줄만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소를 넣은 것은 만두라고 한다라는 것 좀 정도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저 요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구나. 1943년도에 나왔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구나라고 기억해 보실만 합니다. 네.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콕 집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말 안 했고요. 앞쪽에서는 띠기떼기 떡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제 시대별 역사. 항상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대별 역사는 총 4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고시대라고 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족국가 시대, 자급자족의 시대, 작은 형태의 군락들이 이루어져서 작은 형태의 국가 이전의 단계를 모두 통틀어서 상고시대라고 합니다. 상고시대. 그리고 상고시대가 끝나고 나서 치열하게 이제 패권 다툼이 있었고 국가라는 왕이 있었고 정치를 냈었고 백성이 있었고 이렇게 성이 있었고 이런 형태를 갖춘 게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가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그 삼국시대가 대한민국 그 한반도를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세력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신라시대가 만들어지면서 통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고려시대로 넘어가고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맞춰서 떡도 좀 다르게 발전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별 역사. 떡은 삼국시대와 신라시대, 고려시대로 발전되는데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종교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며 권농시책, 농사를 권하다. 여봐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라고 왕이 권했다 농사를. 시책을 통해 떡의 주 재료인 곡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떡을 만들어 먹게 된다. 키포인트예요. 시대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일본, 중국, 한국 반도에서 모두 다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 떡이 발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떡을 즐기는 유일한 민족이 됐습니다. 많이 즐기는 중국에서도 만들어 먹긴 하지만 좀 작은 형태로 만들어 먹죠. 우리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만들어 먹고 지금은 이제 떡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떡을 해 먹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일본이나 중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불교 문화가 자리를 잡지 않아서 왜 그러면 불교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떡이 더 발전되었을까? 그 간단한 예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스님들이 고기 드시지 않잖아요. 살생을 하지 마라. 살아있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사에 고기 음식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곡류를 이용하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빔밥도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장류, 비빔밥,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에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종교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왕들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권했습니다. 권농시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곡류의 생산량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국교가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떡이라는 게 우리 조상들에게 대표적으로 먹거리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농시책 때문에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여 떡이 우리 조상들에게 발전시켜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비옥한 토양과 품질이 좋은 곡류 덕분이라 예상이 된다. 그와 더불어 살생을 금기시하는 불교의 역할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4가지 시대가 있죠. 상고시대가 있고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를 묶어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개에서 한두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족국가 시대, 상고 시대. 상고 시대 때는 무슨 책을 보고 우리가 그 시대 때 나왔던 책을 보고 떡의 역사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 시대 때 묻혔던 그 유물들을 통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하도 오래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짧게는 3,000년, 많게는 5,000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5,000년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언제 묻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어떤 유물들을 통해서 상고 시대에 이런 떡을 해먹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떡의 기원은 문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글자라는 거를 이해하기 훨씬 전의 시대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곡물과 도구 등의 유적 발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000년 전에 발생했을지도 모르고 5,000년 전에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물이 묻혔다고 해서 그 유물이 묻혔던 그 시기보다 얼마나 먼저부터 먹었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해 먹었는지는. 예. 근데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멀리는 신석기 시대를 떡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토기 시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설은 근데 이러한 학설을 뒷받침해 주시는 황해도 봉사, 지탐리나 암사 선사유적지, 제주 고산리의 선사유적지 등에서 곡물 저장과 조리에 필요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고, 곡물을 갈 때 쓰이는 갈돌과 간판, 난방과 조리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화덕터가 좁쌀, 피, 도토리 등의 탄화된 곡물과 함께 발굴되어 신석기인들이 원시적인 떡의 형태인 구운 떡이나 지지는 떡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떡을 어떻게 해먹을 것이라고 유출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방대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유출을 한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렸던 상고시대의 이런 넓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를 내기가 힘들죠.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포인트가 나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상고시대 때는 농경기술과 농기구의 한계로 쌀의 수확량이 적고 이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왕권이 없었고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권농시책을 펼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상고시대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작곡이 일용되는 곡물이었다 때문에 이 시대의 떡은 거친 작곡을 그냥 잘게 부수어 지지거나 시루에 쪄서 돌로 만든 찜기를 시루라고 합니다. 쪄서 보다 쉽게 먹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다. 주식으로 먹다가 모자란 부분들을 쪄서 좀 배가 고픈 부분들을 쪄놓은 곡류를 통해서 섭취를 했다. 그게 떡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상고시대에 떡을 해먹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토물이에요.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황해도 봉산 신석기 유적기, 경기도 북병리, 함경부터 나진초도, 다음 중 상고시대에 출토된 유물의 장소와 유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한 70%, 60% 정도 됩니다. 떡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예상 문제집 보시면 항상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어 그대로 외우는 사람들,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단어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죠.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있으면 처음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나온 것부터 돌확, 제가 앞에서 도구 설명할 때 돌확, 확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드렸죠. 돌로 만들어진 그 곡식을 갈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볼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돌확이라고도 하고 확돌이라고 하는데 얘는 경기도 북변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이 가져 있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반도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돌확.
그러면 여기서 황해도로 올라갑니다. 뭐 대충 지형이 이래요. 황해도. 그 좀 지도가 좀 잘못 그려졌지만. 그럼 경기도에서는 돌확 쭉 올라가서 황해도 봉산 신석기 유적지에서는 갈돌, 갈판과 갈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이렇게 갈아서 곡식을 갈아낼 수 있는 갈판과 갈돌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출토가 되었어요. 지금 어디다? 상고시대 이야기합니다. 떡의 발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된 지역과 무슨 유물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에서 나온 게 경기도 북변리에 돌확 확돌이 나왔고요. 그다음 그대로 쭉 올라가서 황해도에 갈돌이 나왔습니다. 황해도 봉산 신석기 유적지라고 외워도 되지만 저는 그냥 황해도 신석기 유적지 갈돌 그리고 옆으로 좀 더 갑니다. 더 추운 데로 가죠. 요 대충 아이고 이거 갖고 뭐 지도를 대충 그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아주시고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경북도 나진이라고 합시다. 다시 여기가 어디죠? 경기도 북병리, 여기는 황해도 봉산, 여기는 한경북도 나진초도에 시루가 발견됐습니다. 시루가 뭐라고 했죠? 돌로 만든 찜기라고 했죠. 지금은 물솥이라는 걸 밑에 받쳐가지고 스팀을 이용해서 찌는 방식이었는데 예전에는 물솥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 머리가 좋아요. 돌을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돌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좀 밝은 색의 돌이 어두운 색으로 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하루 이틀 정도 담궈 놓은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곡식을 넣고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그러면 돌이 머금고 있던 수분이 나오면서 안에 있는 곡식이 타지 않게끔 쪄지게끔 만드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는 지금도 시루 가지고 떡을 만들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루가 출토되었다. 중간에는 갈판과 갈돌, 특히나 갈돌이 많이 출토되었다. 갈돌은요 그냥 돌멩이입니다. 이렇게 갈아서 내는 돌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뭐가 발견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상고시대 때 어디 경기도 북변리라는 곳에서 뭐가 발견되었다? 대답하십니까? 뭐가 발견되었다? 돌확, 확돌이 발견되었다. 지금 챕터 4까지 오면서 아직도 돌확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돌이 무엇인지 모르면 큰일 나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지금 챕터 4로 오셔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돌확, 확돌 모르시면 꼭 인터넷 검색창에서 두 글자만 집어보세요. 돌확, 확돌. 자, 그래서 상고시대 때 나오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짝짓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닌 것을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경기도 북변리의 갈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고시대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총 4가지를 외워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상고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갑니다. 왜? 이때부터는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글에 눈을 떴고 그 다음에 문헌이 있었으며 책이 있었으며 이 시대를 표현하는 책이 있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국가가 만들어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삶의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이 정착되었고 철기 보급과 사용이 일반화로 농기구가 발달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왕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완성하여 국가가 백성들의 농업 생산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쌀을 비롯한 다양한 곡물의 생산량이 증대하면서 떡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배계층들의 부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농업사회의 정착으로 제천의식이 발달해 떡이 재래음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삼국시대 여러한 고분에서 출토된 시루나 고구려의 안악동 동수묘 벽화에서도 보이는 시루 그림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삼국사기라는 책과 삼국유사라는 책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고구려 안악 삼호분 벽화에는 시루상의 음식을 찌는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시루가. 까만색 시루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 삼국시대에서
삼국사기에서 두 가지 재밌는 글이 실려 있고요. 삼국유사에도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에피소드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외워야 될지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서 삼국사기라는 책과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온 책이 먼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재밌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삼국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 원래 여기에 뭐 몇 년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년도 그리고 삼국사기라는 어떤 책의 한자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 한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신라 시대에 남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입니다. 남의 왕이 왕위를 계승할 자를 두 명의 세자 중에서 아들 둘 중에서 발탁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에서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치아가 이가 일반인보다 한두 개 많다고 하니 세자 두 명이 번갈아 가며 가래떡이나 절편 등의 떡 종류를 깨물어 물어서 치아의 개수를 세어보니 세자 둘 중에 유리라는 왕,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유리의 치아수가 많아 유리 세자가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거짓말이 아니고 뻥도 아니고 삼국사기라는 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부족국가 시대에서 왕권이 만들어지면서 그 왕이 되었던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 가장 세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도 남의 왕이라는 아버지가 아들 둘 중에 한 명을 왕으로 뽑고 싶은데 둘 중에 분명히 뭐 더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었겠죠. 세자 중에. 하지만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왕을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잘못했다든지 많이 모자라든지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똑똑한 두 세자 중에 더 똑똑한 왕을 뽑고 싶다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여러 가지 조사를 시킵니다. 여봐라, 경들 보십시오. 내가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친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국의 문을 찾아보니까 머리 좋은 왕을 뽑아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그냥 봤을 때는 지금처럼 IQ 테스트, EQ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지금처럼 뭐 문제를 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능력 시험 점수가 좀 높으면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네.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 것처럼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절대적인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 문헌에서 나온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컸고 머리가 크면 사람의 신체 구조상 이가 하나씩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실제로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던 문구가 삼국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신라시대 유리왕은 삼국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인데 유리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커서 이가 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떡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그의 치아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왕이 치아의 개수를 세보라고 했더니 지금처럼 그 밑에 신하들이 자 세자님 입 벌려서 아 해보세요. 셀러봅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옥체였습니다. 왕의 몸은 옥체였습니다. 세자들의 몸도 마찬가지고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였는데 거기다 대고 의사가 가서 자, 입 벌려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치아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떡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떡이 흰떡이라 불렸던 가래떡이나 절편 등 끈적끈적한 흔적이 남는 떡을 해서 그 종류를 깨물어서 이의 개수를 셀러봤을 것이라고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제 말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삼국사기라고 해서 삼국시대에 쓰여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 어렵지 않죠? 유리왕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커서 치아 개수가 더 있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었던 방법이 가래떡이나 절편같이 끈적끈적한 씹는 떡류를 이용해서 치아 개수를 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보기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삼국사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 그래서 저는 재밌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의 첫 번째 사기와 두 번째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유리왕 이야기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뭐 기계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단순한 그 국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을 뽑았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많은 개수를 셀러서 뽑았다는 거. 정말 삼국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사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기. 삼국사기라는 책에서 두 번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자비왕 때 금의 명인 백결선생께서 그는 몹시 가난했으나 오직 금만을 사랑하여 모든 희로애락을 금으로 풀었다. 어느 해 집집마다 울려 나오는 떡방아 소리를 듣고 부인이 근심하자 금으로 떡방아간 소리를 내어서 위로한이라는 유명하다. 금이 금은동의 금이 아니라 귀한 금이 아니라 금은 검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재밌습니다. 보세요. 삼국사기의 두 번째 사기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또 제가 뭐 역사적으로 오래된 책에 대해서 뭐 사기라고 했다고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기는 유리왕이 왕이 되는 조건에 있어서 절편이나 흰떡, 가래떡을 깡 물어서 이의 개수를 셀러서 알 수 있었다. 뽑았다. 두 번째는 백결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음악가였어요. 검은고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타에 비할 수 있는데 검은고를 그 당시에 동양에서 가장 넘버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그냥 밥만 먹고 검은고만 치는 거예요. 검은고의 달인. 생활의 달인에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검은고의 달인이었습니다. 초청받아서 금을 연주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양반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본적인 재산이 있지만 예전에 양반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과거의 급제에서 어떤 벼슬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여러 하인들 이런 분들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백결선생이라 하면 날마다 검은고만 치는 거야. 검은고만 켜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배가 너무 고파요. 왜 자기? 자기라고 안 했겠죠. 그 시대 때는. 부인,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부인께서 배가 너무 고파요. 옆집에서 잔치하나 봐. 떡방아 치는 소리가 안반에 넣고 열심히 절구를 치는 소리가 너무 사람을 배고프게 해요. 배고파 죽겠어요. 했더니 저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들은 어때요? 부이 미안하이. 내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내 일용직을 해서라도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당신을 먹여 살 일이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검은고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미쳤단 말은 좀 사과하겠습니다. 검은고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모든 걸 다 검은고로 해결했기 때문에 부인께 이야기합니다. 부인, 검은고를 갖고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내가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겠어 해서 검은고로 궁떠덕 떡방아 치는 옆집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떡방아 치는 소리를 검은고로 연주했다. 이게 삼국사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보기 문제에 백결 선생이 나왔습니다. 재밌게. 예.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통틀어서 두 가지 책에서 역사를 알 수 있는데 떡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책은 삼국사기라는 책이에요. 그럼 삼국사기의 첫 번째 사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유리왕이 치아개수 에피소드, 두 번째는 백결선생의 검은고 에피소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약식이 유래와 관계가 없는 것은 갑자기 여기서 땡?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 금갑, 소지왕, 까마귀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거지만 왜 이 문제를 먼저 넣어놨냐면 보세요. 백결 선생은 약식이 유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떡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죠. 맞죠? 맞죠? 보기 문제에 백결 선생이 나왔는데 이게 답이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었던 시험을 쳤었던 1회 시험의 문제인데 약식의 유래와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유리왕에 대해서 배웠고 백결 선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그러면 유리왕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떡은 뭐가 있죠? 끈적끈적한 가래떡이나 또 뭐가 있죠? 절편. 맞죠? 치아 개수가 앙 물었을 때 치아 개수가 보여야 되니까요. 그 에피소드랑 두 번째 에피소드 삼국사기의 두 번째 사기는 백계 선생이 배고픈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검은 거로 떡소리를 내었다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금갑이나 소주왕이나 까마귀는 지금은 모르지만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나중에는 아시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약식의 유래와 관계없는 것은 백계 선생입니다. 맞죠? 풀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49번 문제 약식의 유래와 관계없는 것은 1번 백결 선생이었습니다. 그럼 백결 선생이랑 관계 있는 게 뭐죠? 검은고, 떡방아 치는 소리,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삼국사기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맞죠? 완벽하게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삼국사기 두 가지 에피소드와 연결되는 유사한 사기래서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정말 그 역사를 모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삼국유사, 유사한 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가락국기에 제향 차림 음식, 나라에서 하는 큰 제사, 차림 음식의 기록에 따르면 조정의 뜻을 받들어 세시마다 술, 감주, 떡, 밥, 차 등을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냥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삼국유사, 유사한 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냥 가락국기에 제사를 차리는 음식에 술, 감주, 떡, 밥, 차 등을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제사에서 떡이 중요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에 어떤 음식을 내놓죠? 제사에 우리가 뭐 햄버거나 피자 올리시는 분들 가끔 계시겠지만 잘 없죠. 우리가 일반 김치찌개 올리나요? 제사에 된장찌개 올립니까? 적어도 저희 집은 안 올렸고 저는 올리는 걸 못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평소 때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격이 좀 높은 음식, 잔치 음식, 특별한 음식, 그런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떡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에 떡이 세시마다 올라갔다.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다? 일반적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요. 처음으로. 그게 삼국유사, 유사한 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삼국유사.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충분히 기억할 만한 겁니다. 자, 효조왕대 죽지랑, 조에 따르면 뭐 죽지랑 뭐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죽지랑의 이름은 죽만, 지관, 죽지랑 세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죽지랑이라는 장수에 부하 중에 두고라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고가 죽지랑 밑에서 일을 하다가 부산성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말을 타고 누가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어명이요. 두고가 누구신가? 네, 두고가 접니다. 너 진급했다. 부산성으로 가라 했겠죠. 그래서 두고가 죽지랑한테 보고를 하러 가고 싶은데 죽지랑이 그날따라 훈련을 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무전기로 저 두고랑 그 장수님 죽지랑 대장님 저 두고인데요. 왕께서 부산성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소통이 되는 시기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나간 동안에 부하인 두고는 부사성까지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숨 걸고 갔잖아요. 걸어갔잖아요. 맞죠? 집신 등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길도 모르고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었고 고속도로가 어디 있었고 하이패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어. 살아서 도착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호랑이도 밥 달라고 떡 달라고 그러지 산적대도 많지 화적대도 많지 그런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두고가 죽지랑이라는 자기 간부한테 자기 위에 사수한테 보고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부산성으로 짐을 싸두고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는데 죽지랑이 이제 본부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두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하인들한테 물어보죠. 야, 두고 어디 갔니? 예. 그분께서 임금님께서 이렇게
어명을 내려가지고 임금님께서 발령을 내려가지고 부산성으로 가셨습니다. 나한테 보고도 안 하는 게 어딨어? 너무 섭섭한데? 그래서 죽지랑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장수였으니까 말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수니까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두고가 갔던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죽지랑이 두고가 부산성으로 발령받아 떠난 것을 알고 설병 한 합과 술 한 병을 가지고 뒤쫓아가서 이별의 아쉬움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었다. 요즘 시대의 말로 회식을 했다. 진급했다고 축하한다고. 너 진급했구나. 다른 부서 발령받았구나. 그동안 남 밑에서 고생 많이 했어. 우리 회식할 때 김치찌개 먹습니까? 김치찌개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회식할 때 김밥 먹지 않잖아요. 김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은 회식 때는 잘 안 먹죠. 회식 때는 어떤 거 먹습니까? 소고기, 삼겹살, 맞죠? 닭고기, 이런 좀 고급스러운 거. 평소 때는 좀 먹기 힘든 고가의 음식을 회식 때 많이 먹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별의 아쉬움을 설병 한 합과 술 한 병을 가지고 떡과 술을 같이 먹었다. 이때 설병은 병이라는 말은 찌는 떡을 표현하는 거고요. 설기떡을 말하는 거다. 무리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는 상국유사의 첫 번째 사기는 가락국기 제사를 지낼 때, 국가적인 제사를 지낼 때 좋은 음식들 사이에 떡이 있었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다, 처음으로. 그리고 상국유사 두 번째 에피소드는 죽지랑이 부하 두고가 부산성으로 발령받아서 가는데 우리 회식해야지 해서 말을 타고 따라가서 어떻게 죽지랑과 두고가 설병과 술을 마셨다, 회식을 했다, 그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기출문제를 봤을 때 49번 문제였는데 약식의 유래와 관계가 없는 것은 했는데 백교 선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무슨 말인지 알지만 금갑, 소지왕, 까마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상국유사의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상국유사, 신라시대 소지왕이라는 사람이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금갑 뒤에 숨은 자객을 죽일 수 있었다. 이에 소지왕이 까마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색의 떡을 만들어라 지시하였는데 약식의 유래가 되었다. 약밥의 유래가 되었다. 떡 제조 기능사를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이 에피소드를 모른다면 정말 공부를 잘못하신 겁니다. 떡 제조 기능사를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신라시대 소지왕이라는 단어와 소지왕이라는 왕과 그리고 약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신라시대 소지왕이 금갑이 뭘까요? 금갑. 금색 갑옷입니다. 왕이 머무는 방에 가면 이렇게 갑옷을 다 이렇게 멋지게 다 걸어 놓거든요. 그 뒤에 자기 숨어 있었는데 그거를 소장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날따라 그 까마귀가 소주왕을 통해서 좀 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깍깍깍깍 거리길래 소주왕이 그 까마귀를 따라서 갔더니 어떤 노인이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는데 그걸 소주왕이 읽어보니까 금갑 뒤에 너를 해하려는 자객이 있는데 너가 나 말을 믿으면 2명이 죽고 너가 나 말을 믿지 않으면 1명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일단은 믿고 보자 해서 금갑 뒤에 화살을 쏘아가지고 금갑을 뚫어서 정말 이렇게 화살을 그냥 뭐 한번 믿어보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정말 자객이 1명이 숨어 있었고 그 자객은 왕비가 보낸 자객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되고 2명이 죽었습니다. 왕비하고 금갑 뒤에 숨은 자객하고. 그래서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노인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2사람이 죽었고 너가 만약 내 말을 믿지 않고 뭐 별일 있겠어 왕인데 나 누가 건드리겠어 해서 그냥 잤으면 그 자객이 죽였을 거야. 1명만 죽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국유사의 세 번째 에피소드고 소주왕이 까마귀에 대한 약식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런데 다시 찾아가 보니까 그 자기한테 쪽지를 줬던 그분은 안 계셔. 몸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계속 날아다니는 저 까마귀에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까마귀 밥을 뭐 이렇게 자판기에서 뽑아서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봐라, 까마귀가 너무 고마우니 까마귀를 기리는 제사를 지낼 것이야. 고마움을 표현하는 제사를 지낼 것이야. 근데 까마귀를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봐. 그랬더니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가 봐. 까마귀 닮은 음식을 어떻게 만드니? 까마귀 닮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까마귀의 어두운 깃털의 색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봐야 해서 나온 게 약밥입니다. 그리고 그 약밥의 약식의 약자는 꿀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꿀을 넣어서 만들었다 해서 꿀약자, 약식, 약밥입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신라시대 소지왕이 약식에 대한 유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49번 문제. 약식의 유래와 관계가 없는 것은 금갑, 금색의 갑옷, 까마귀. 소지왕에게 까마귀가 위험을 알려줬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게 된 어떤 노인께 받은 쪽지에 금갑 뒤에 자객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식의 유래와 2번, 3번, 4번은 같은 묶음이고요. 백결 선생은 뭐의 달인이었다? 기억하십시오. 거문고의 달인이었다. 거문고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백결 선생은 약식의 유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쉽다고 느꼈어요. 떡제조 기능사 이거 누구나 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쉽게 합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49번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56번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또 약식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약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약식의 약자는 꿀약자. 약식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라시대 때부터 약식을 먹어왔음을 알 수 있는 문헌은 뭐든지 무슨 책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맞죠? 안 배웠으니까. 도문대장 무슨 책인지 몰라요. 맞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애매합니다. 맞죠? 왜? 이게 삼국시대 이야기인지는 알거든. 왜? 신라시대잖아요. 맞죠? 앞에 삼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놨는데 삼국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이제 기억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뭐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왕을 뽑는데 맞죠? 무슨 왕이었습니까? 유리왕.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어떻게 됐다? 절편 그리고 가래떡을 이용해서 꼭 씹어서 이해계수를 셀러 가지고 이해계수를 셀러 가지고 우리가 왕을 뽑았다는 이야기.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 백결 선생이 검은고를 쳐서 부인이 배고파하는 것을 해결해 줬다라는 두 번째 에피소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에피소드하고 약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도 아닙니다. 목은집은 무슨 책인지 모르고 도문대적도 무슨 책인지 모르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삼국유사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 조금 전에 했죠. 신라시대 무슨 왕? 질문 무슨 왕? 새 이름은 뭐? 약식이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삼국유사.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1년 시험을 보실 텐데요. 왜 2019년 기출문제를 계속 꺼내시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시험부터 문제가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보기가 나오는지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면 2020년도에 올해 쳤던 시험은 모두 다 CBT 시험이 컴퓨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와 답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기억하는 게 다르겠죠. 왜냐하면 문제지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2019년 기출문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2020년, 2021년도에 문제를 유추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19년 기출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점 맞아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가겠습니다. 고려시대. 저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상고시대 했죠. 상고시대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맞죠? 어느 지역에서 무슨 토기가 나왔는지,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는 5가지의 에피소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삼국사기, 두 번째 유사한 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2가지 에피소드, 삼국유사의 3가지 에피소드. 그중에서 문제가 2문제나 나왔다는 거. 2가지 다 약식에 관련된 문제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갑니다. 고려시대. 신라시대부터 이어오던 불교가 더욱 번성하였고 제가 왜
대한민국, 중국, 일본 중에서 한국이 유독 떡에 더 집착하게 되고 떡이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게 국교가 불교로 되면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신라시대 때도 불교가 워낙 번성을 했지만 이게 고려시대에 와서는 화룡점정 더욱 번성하였고 그 영향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육식을 멀리하고 차를 마시는 음다풍속이 유행하여 차와 함께 먹는 떡이 더욱 고급화되었다. 고려시대 때는 고급화되었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때는 권농시책을 통해서 곡식이 양이 증대하면서 떡이 많이 발생되었고 새로운 떡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로 쓰였다는 문헌이 있는데 고려시대부터는 고급화되었다. 고급화되었다는 말은 처음 쓰죠. 또한 권농시책으로 곡류 생산이 증가하여 백성에게도 곡류 중심의 음식이 많이 발전하였다. 떡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떡은 상류층과 일반 백성 모두가 즐기는 별식이 되었다. 때문에 이전 시대에서는 제사 음식, 재래 음식으로 좀 격이 다른 특별하게 여겨지던 떡이 절식으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몽고, 중국과 같은 외국과 활발하게 교육하면서 떡의 종류와 조리법이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거예요. 지금 퓨전떡도 어떻습니까? 크림도 쓰고 앙금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외국에서 온 단호박도 쓰고 이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지금 이때가 고려시대 때가 조금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좀 발생이 되었다면 고려시대 때는 고급화되었다. 다양하게 쓰였다. 발전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역시나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국교, 나라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종교, 국교가 국가에서 인정한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고급화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여러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떡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외워야 될 것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이때는 다 한자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지복유설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쓴 겁니다.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고려인들은 상사일 3월 3일 날 청해병이라 불리는 쑥떡을 최고의 음식이라 칭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3인칭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고려인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지복유설, 상사일, 청해병, 쑥떡 이렇게 음률을 외워서 아까 찌기떼기 떡이떡이 떡 이런 것처럼 지복유설, 상사일, 청해병, 쑥떡, 지복유설, 상사일, 청해병, 쑥떡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 3월 3일 청해병 쑥떡이라고 청해병이라 불렸던 쑥떡을 먹는 게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시기별로 먹는 떡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고려인들은 상사일 3월 3일 날 청해병이라 불렸던 쑥떡을 먹었다. 지금 청해병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고 보면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쑥떡을 표현한 단어가 청해병인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떡절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동역사 고려인들이 이것도 고려인들이라 표현한 거 보면 해동의 역사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고려인들은 율고라 부르는 밤설기떡을 먹었다. 그래서 해동역사 율고 밤설기떡, 지복유설 상사일 청해병 쑥떡, 해동역사 율고 밤설기떡, 해동역사 고려율고 밤설기떡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근데 음률을 머릿속에 익히고 하얀 종이를 꺼내서 삼국시대 세 가지 유물, 지역 쓰시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때는 삼국사기 2가지 에피소드, 유사한 사기, 삼국유사 3가지 에피소드 손으로 직접 쓰시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이제 음률에 맞춰서 지복유설, 상사일, 청해병, 쑥떡, 해동역사, 고려율고, 밤설기떡 이렇게 음률을 넣어서 개인적인 박자에 맞춰서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 재밌어요. 떡의 역사가. 그리고 고려가요 이제 그 노래책이에요. 노래책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라비아 상인과 고려 여인 간의 남녀 관계를 노래한 소교가 나오는데 민간인들이 즐기는 재밌는 그 책인데 동료 뭐 소교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쌍화점이라고 언급돼요. 그런데 쌍화점은 별표
한 150개 정도 해야 되겠는데 별표 중요합니다. 고려가요라는 책에 쌍화점이라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떡에 관련된 역사와 문헌들이 많지만 처음으로 떡집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떡을 판매하는 유일한 곳. 그래서 쌍화점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그 떡집에는 상화라고 불리는 증편류. 근데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쌀가루가 아니라 지금 스타일의 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를 부풀려서 만들었다. 팥소를 넣고 찐 증편류. 찐빵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찐빵. 그거를 상화라고 불렀는데 쌍화점. 그래서 고려가요 쌍화점 상화. 고려가요 쌍화점 상화. 근데 알고 보면 여기에 노래 가사는 아라비아 상인과 고려 여인이 쌍화점에서 눈이 맞았네 뭐 이런 노래겠죠. 어떤 박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복유설 상사일 청해병 쑥떡 해동역사 고려율고 밤설기떡 고려가요 쌍화점 상화. 상화는 밀가루로 소울러서 만든 찐빵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어렵지 않죠. 고려시대 문제도 이 세 가지 중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묵은집, 유두일, 수단. 묵은집, 유두일, 수단. 그리고 전병과 송편도 만들어 먹었는데 수단이 대표적인 겁니다. 묵은집, 고려인들은 유두일, 음력 6월 15일 수단을 만들어 먹었고 수수전병과 송편도 만들어 먹었다 했는데 묵은집, 유두일, 수단. 유두일쯤 되면 이제 멱을 감는데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가족들 단위로 가서 멱을 감습니다. 예전 시대는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막 샤워를 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물 묻혀갖고 이렇게 몸을 닦는 정도로 했었는데 6월 15일 정도 되면 이제 몸에 땀띠가 나고 그 피부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예요. 예전 시대 때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 모욕을 하러 계곡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곡 가는 길은 호랑이한테 줄 떡도 준비해야 되고 화적 때도 조심해야 되고 산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여인들은 혼자서 2인 3인이서 모욕하러 계곡까지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또 계곡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어떡합니까? 도착해도 위험하죠. 옷을 벗고 모욕을 해야 되는데 옷 벗으면 또 어떻습니까? 나무꾼들이 또 옷도 훔쳐가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 단위로 날짜를 정해서 이제 몸에 피부병도 생기고 몸도 들러붙고 땀띠도 생기고 이러니까 씻으러 가자, 몇감으로 가자고 공식적으로 했던 날이 유들입니다. 그래서 음력 6월 15일쯤 되면 가족 단위로 가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새참 챙겨 가잖아요. 그래 새참처럼 가져갔던 게 수단이에요. 떡수단. 그리고 그거랑 좀 잘 사는 집은 수수전병, 지지는 떡하고 송편도 좀 만들어 이 잘 사는 집의 이야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려인들은 유두일에 수단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 기록이 나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온다? 묵은지, 유두일, 수단.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세 가지, 뒤에서 한 가지. 그래서 묵은집이라는 책에는 수단이라는 게 입에 딱 붙어야 돼요. 그리고 유두일, 그리고 지복요설, 상사일, 청해병, 쑥떡, 해동역사, 고려율고, 밤설기떡. 고려가요, 쌍화점, 상화 이렇게 박자를 넣어가지고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시대. 고려사에 신돈이 떡을 분유사들에게 던져주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 고려사. 그거는 한 줄 정도. 자, 이제 거의 떡의 역사에서 70%가 왔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우리가 떡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중국도 많이 안 먹고 일본도 많이 안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했죠. 불교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불교의 영향이 컸는데 이 불교라는 게 국교가 되면서 살생을 하지 마라. 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왔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국교가 바뀌어요. 불교에서 뭐가 됩니까? 유교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유교는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포인트예요. 남들보다 좀 폼나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각 있게, 엣지 있게 사는 게 좀 그런 유교의 스타일이었는데, 조선시대 농업기술의 육성으로 공유의 품종이 더 다양해졌으며 생산량이 증대했다.
여러 가지 조리서의 발행으로 이때부터는 요리 레시피가 나왔어요. 발행으로 식품 가공 및 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떡 문화도 발전하였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국교가 유교로 바뀌면서 유교적인 사회윤리 정책으로 관혼상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떡이 관혼상제에 쓰였을 것으로 유추되는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하면 조선시대입니다. 관혼상제라는 단어를 처음 썼기 때문에 관혼상제의 풍습과 세시 행사가 관습화되면서 각종 의례가 빈비해져, 각종 행사가 빈번해졌고 이러한 행사에 자주 사용되던 떡은 형태와 빛깔도 더욱 다양해졌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노란색이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 조선시대의 떡은 더욱 화려하고 유교의 문화로 사치스럽게 발전하였다. 고희연에서 높이 고이는 연해라고 해서 고희연, 뭐 내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 어떤 행사를 하는 걸 고희연이라고 하는데 높이 고인다고 해서 이렇게 떡을 높이 사각형으로 해서 높게 올리잖아요. 그런 모든 문화가 다 이때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왜? 사치스럽게. 여보라, 여러분들 수고했으니 술과 고기를 내와서 밤새도록 마시거라, 부어라, 마셔라. 폼나게 살자. 다 이때. 관혼상제. 이날에는 뭘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때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결혼식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 혼, 상, 재산을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이 생겼다. 규정이 생겼다. 어떤 법이 생겼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제가 나오면 조금 까다로운 게 지금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때는 대한민국 최초의 한글로 만들어진 조리서가 나왔고 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사람들 먹고 노는데 열심히 그래도 국정을 꾸려가지고 훈민정음이 나오고 한글이 창제되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여러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아까 제가 기출문제에서 도문대작이 나왔죠. 조선시대에 써진 책인데 이때는 아까는 뭐 3월 3일, 창사일, 청해병, 쑥떡 뭐 이런 식으로 음료를 넣어서 외웠다면 무슨 떡이 한 가지씩 나왔잖아요. 책마다 맞죠? 상화도 나오고 맞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책 이름 그리고 무슨 떡인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책에 언급된 떡이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책이 굉장히 볼륨이 커졌어요.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지금의 머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고작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도문대작은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식품조리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허균이 쓴 식품조리서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를 쓰시오, 고르시오 해도 떡 제조 기능상 문제로는 별로 모자랄 게 없어요.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도문대작이라는 책에는 총 19종류의 떡을 기록해왔어요. 만드는 방법을. 그런데 도문대작은 한글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문대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조리서인데 한자로 쓰여진 책이었고요. 총 19종류의 떡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얘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음식 지미방. 얘랑 불과 한 5, 60년 정도밖에 만들어진 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음식 지미방. 음식을 지미는 방, 부엌, 주방, 음식을 지미는 방, 음식 지미방, 다른 말로 규곤시의 방 해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식품조리서.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조리서인데 한글로 안 쓰여졌고요. 가장 오래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식품조리서는 음식 지미는 방. 그래서 이름 봐봐요. 도문대작, 음식 지미는 방. 어떤 게 더 한글하고 가깝죠? 음식 지미는 방. 여기는 8가지의 떡을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번 문제 때 이 음식 지미는 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머리 아프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들으면 좀 좌절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다음 중 음식 지미방에 떡을 만드는 방법 수록되어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1번 전화법, 2번 빈자법, 3번 작가법, 4번 매작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성적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으면 내가 60점 이상 패스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음식 지미방의 이 8가지 밤설기법, 전화법, 빈자법, 작가법, 상화법, 증편법, 섭산삼법, 서기편법을 8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률을 넣어서 밤전, 빈잡, 상화, 증, 첩석 이렇게 제가 음률을 넣어갖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음률이 좀 안 통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총 8가지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크게 기억해야 될 분류가 도문대작은 조선시대에 나온 책으로 총 19가지의 떡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조리서다. 대신에 한자로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음식지미방은 규건시의 방은 우리나라 최초로 쓰여진 한글로 쓰여진 식품조리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도문대작에는 19종류인데 음식지미는 방은 레시피가 아주 자세합니다. 아주 자세한데 여성분들이 쓰셨거든요. 장계안이라는 여성이 쓰셨는데 오랫동안 가정에서 실제로 만들어 왔거나 외가에서 배운 조리법을 100여 가지를 썼는데 그중에서 떡을 만드는 방법이 8가지가 나왔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19가지보다 한글로 쓰여진 이 8가지는 지금 조리책하고 똑같아요. 레시피가 아주 자세하게 순서별로 물을 얼마 넣고 뭐 쌀가루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쪄야 돼 이런 거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한글로 정리된 책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수문사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첫 번째 책은 도문대작, 두 번째 책은 음식지미는 방, 세 번째는 수문사설, 오도증이 기록됨. 오도증은 항홍법이라고 누런 항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대나무통과 같은 시루를 만든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찜기에 시루밋이라고 해서 실리콘 시루밋이라는 걸 깝니다.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나뭇가지나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촘촘히 엮어가지고 떡하고 그 밑에 판하고 붙지 않게끔 시루 안에서 그냥 돌에다가 떡을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진짜 떡처럼 붙어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방법을 처음으로 썼던 게 오도증이라는 건데 그게 수문사설이라는 책에 기록돼 있었다. 그래서 다음 중 오도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맞는 것은 책을 찾으시오. 그러면 수문사설입니다. 수문사설. 오도증은 시루미시로 기록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규합총서, 이제 조선시대 때 떡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떡을 한글로 처음으로 떡이라고 표기된 책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순서는 나온 순서입니다. 도문대작이 제일 먼저 나왔고 음식지미는 방이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로 수문사설이 나왔고 이제 책이 제 순서대로 지금 연도는 표기를 안 해놨지만 연도는 헷갈릴까봐 한자하고 연도를 다 빼버렸는데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조선시대 때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책이 도문대작, 그 다음에 음식지미는 방, 그 다음에 수문사설, 그 다음에 규합총서. 1809년도에 빙어가 이씨가 가정살림에 관련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명문가에 태어나 실학자인 소유분과 결혼한 병화 이 씨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류학자로 규합은 여성들이 거처하는 공간을 가리키고 잘 기억하세요. 규합총서. 규합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하다 뭐 규합 이렇게 우리가 규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규합 총서는 한 지를 이루는 책을 말하니 한 집을 이루는 책을 말하니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림살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합총서는 여성의 일상에 요긴한 생활의 슬기를 모은 책. 규합총서. 음식지미방으로 다시 가볼까요? 보세요. 음식지미방,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쓰인 식품조리서인데 이것도 남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반면 책을 그전에 남성들이 썼던 반면 이때는 여성들의 활동이 좀 주춤했던 시기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장계안이라는 여성이 음식지미방을 썼잖아요. 맞죠? 여성 작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규합총서도 빙어강 이씨라는 여류학자가 규합총서라는 책을 썼고 여기에는 떡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표현됐다. 규합총서가. 그래서 규합은 여성들이 거처하는 공간을 가르치고 총서는 한지를 이루는 책을 말하니 규합총서는 여성의 일상에서 요긴한 생활의 슬기를 모은 책. 여성분들이 꼭 봐야 되는 슬기로운 책.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많아요. 총 27종류의 떡을.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규합청소.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감을 이용해서 만든 석탄병, 감설기떡, 석탄병은 이르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책에다가 석탄병이 맛이 차마 삼키기 안타깝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설기떡을 감떡을 만들어 보니까 석탄병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합청소에 석탄병을 맛이 차마 삼키기 안타깝다 표현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합청소 대한민국 모든 책 중에 최초로 떡이라는 한글 단어가 표기되어 있었고, 그리고 총 27가지의 떡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씨라는 빙어강 이씨라는 여류학자가 썼다는 거, 그리고 총 27가지의 떡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만드는 법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석탄병이 언급되었고 얼마나 맛있는지 맛이 차마 삼키기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세시기. 지금 이 부분이 좀 내용이 길죠. 그런데 제가 잘라서 가면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번에 쭉 하고 있습니다. 한 5분만 더 들어주세요. 조선세시기. 장지연이 편집한 책으로 1년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먹는 법을 소개했고, 조선시대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조선, 그리고 챙기는 새 시기, 1년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먹어야 될 음식들을 소개했고, 매달 먹는 떡을 소개했고, 임원 신육지라고 해서 이 책은 조선시대 식품 저장 가공 방법을 기술한 조선시대 식품 기술서입니다. 조리서가 아니라 식품 기술서입니다. 어떻게 가공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상하 제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식품 기술서 임원 신육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2019년 기출문제. 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에 출간된 서적이 아닌 것은? 자, 도문대작 설명드렸죠? 음식 디미방 설명드렸죠? 음식 지미방, 디미방 같은 말입니다. 도문대작, 대한민국 최초의 식품 조리서 대신에 한자로 쓰여진 음식 지미방, 어떻게 음식을 지미는 방,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식품 조리서 맞죠?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신묵지, 어떻게 조선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조리 기술 전문서라고 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이고요. 이조 궁정 요리 통고는 밑에 써놨습니다. 이조 궁정 요리 통고. 1944년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였던 황혜성 교수님이 상궁을 만나 궁중 음식을 배우면서 조선시대 때부터 현대시대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궁중 음식을 개량하고 조리법을 정리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몇 년도에 썼다? 1957년도에 썼다. 조선시대 이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조 궁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문대작은 조선시대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어가 딱딱해서 고려시대 책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시대는 분명히 조선시대에 써진 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시대, 다른 이야기는 맞는 말을 썼고요. 2000년대에 이르러 서양식의 영양학적 단점과 정크푸드에 인해 식문화의 후퇴, 건강까지 위협받는 우리의 서양식 문화의 염증을 느낀 많은 분들로 인해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가진 떡의 우수성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근대시대 때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말했던 이 부분에서 떡의 역사 부분에서 지금 기출문제 제가 4문제나 기록을 했죠. 3-4문제 기록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3-4문제도 나오니까요. 무조건 기억하시고, 저는 쉽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좀 지루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다음 수업은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쫀득쫀득하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